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간의 뇌에서 중앙에 위치한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영역인데요. 그 생김새가 바다에 사는 해마와 비슷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영국의 인지신경과학자 엘리너 맥과이어는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 그 중에서도 해마의 크기를 조사했습니다. 런던에서 복잡한 시내를 오래 운행한 택시 기사들은 해마의 뒷부분이 그 크기가 일반인보다 더 컸다고 하는데요. 택시 운전 경력이 오래될수록 해마의 부피가 더 컸고요. 오랜 시간 복잡한 길을 학습하고 기억하면서 공간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발달하게 된 거죠. 또 공을 던지고 받는 저글링 기술을 3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한 사람들의 경우에 뇌 중간 측두 영역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 그대로 머물질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죠. 뇌 실험이 끝나고 더 이상 저글링 연습을 하지 않자 발달했던 두뇌 영역이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만약 런던의 택시 기사들이 지금쯤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들의 뇌 해마가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추측이 되시겠죠? 우리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뇌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어느새 금요일이 됐네요. 배성룡님, 정답은 뉴런입니다. 라고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지도 않은데, 뇌과학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거나 보내주시는 김성일님, 굿모닝 대호씨,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 찾아가는 날인데요.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2번 연속, 연 3.5%로 동결을 했죠. 그 배경은 뭔지, 그리고 또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도 잠깐 나왔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급 반등을 했었는데요. 또 밤사이에는 8% 넘게 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이 테슬라 이야기도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여러분이 기다리는 경제상식 퀴즈도 지금 나갑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율이 이달부터 조정이 됐죠. 휘발유는 25%에서 20%로 줄었고요. 경유와 LPG는 37에서 30%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도 리터당 약 30원 정도 최근에 올랐죠. 아마 체감이 되실 겁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은 충전소. 그러면 기름을 넣는 이곳은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 너무 쉽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도 좋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2대1리 권소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그 논의하기 전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이제 만 30원.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내년에는 170원 오른, 약 1.7% 오른 만 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라는 이야기 먼저 좀 전해드립니다. 이게 주 40시간 일을 하면 월급 기준으로 209만 6천 원이더라고요. 혹시 뭐 최저임금 이거 보시면서 지금 생각하신 만한 이야기를 혹시 덧붙여 주실 거 있으실까요? 강예지 에디터. 근로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10,000원을 넘었다는 게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더라도 10,000원 이상 주고서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서로에게 다 상징성이 있는 거죠. 네. 서로에게. 근데 또 인상률은 1.7%다 보니까 그 코로나 당시였던 팬데믹 당시였던 그때 이후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보니까 또
이 항상 딱 양측을 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때가 한 1.5% 예, 올랐던 맞아요.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10,000원을 넘겼다라는 측면에서 그 이제 노동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급 10,000원 시대가 열렸다라는 부분에 의미 부여를 좀 할 수 있겠고 경영계 입장에서도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최저에 가깝게 뭐 이렇게 표현이 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영계 입장에서는 선방했다라고 표현할 수 그들 있는 입장에서는 거죠. 이제 선방한 거예요. 어차피 10,000원 넘을 거라는 건 다 예상했었던 예상은 거죠. 조금만 올라도 예. 자, 그리고 우리가 금리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저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이거는 뭐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 이제 빗나가지는 않은 건데 12번 연속으로 그리고 1년 7개월 이상 동결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배경부터 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저는 권수연 요새 기자. 한국은행 출입 기자들은 조금 재미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한국은행 출입할 때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못 보고 출입 내내 동결만 보고 이제 출입을 마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의 1년 반 정도 만약에 출입을 그죠. 한다면 그래서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리만 터지기 직전부터 출입을 했었는데 그 리만 사태 터지기 직전에 금리 인상했다가 위기 터지고 나서 우리 100bp씩 인하하고 뭐 이랬던 아주 다이나믹한 시기에 하늘 좀 출입을 했었는데 사실 한국은행 통화정책 얘기할 때 운전에 많이 비유를 좀 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우리가 이제 차선을 바꿔야지 결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깜빡이를 켜고 뭐 옆 차선에서 차 오는 상황 보면서 이제 핸들을 좀 돌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년 7개월째 계속 이제 같은 차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차선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였다고 보면 이제는 차선을 좀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좀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마음을 먹은 단계인 것 같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깜빡이 켜고 적절한 시기에 차선을 바꿔야지. 근데 지금 보니까 뒤에서 차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어떤 차가 오나요? 미국 그러니까 차? 이제 뭐 환율, 환율. 뭐 집값, 뭐 이제 가계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달려오는 차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보면 작년 10월에 3.8% 찍고 지금 이제 내리막길 걷는 중이라서 6월 물가 상승률이 2.4%였어요. 이게 네. 이제 11개월 만에 최저인데 한은의 이제 물가 목표 수준이 2%니까 거의 이제 근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은에서는 이 정도면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경기는 사실 수출은 괜찮은데 내수가 되게 안 좋은 상태라서 이런 정도면 뭐 성장률 대충 2%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금리 인하에서 조금 이제 내수 부양,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상황인 건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환율이 너무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고 서울 뭐 수도권 집값 요새 엄청 들썩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신고가 경신하는 단지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럴 때 금리 인하하면 괜히 집값 자극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되는 거고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 이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데이터를 조금 봐가면서 차선 바꿀 시기를 좀 보겠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좀 분해를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최근에 물가 상승률은 6월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2.4% 나왔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흐름상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는 데는 한국은행도 좀 부담이 없을까요? 백상경 기자. 물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물가가 안정세를 전반적으로 띠고 있는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물가가 안정세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5월에 뭐 2.7%, 2.6% 뭐 이렇게 왔다 갔다 2.7%였다가 뭐 지금 지난달엔 2.4%로 네. 내려오고 계속해서 2%대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지금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 뭐 이창용 총재도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가 가지고 다룰 때마다 한 번씩 다뤘던 거긴 한데 신선식품 같은 그 좀 변동률이 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좀 소비자들 체감이 좀 큰 부분들, 이를테면 뭐 금배라든지 금사과라든지 이런 문제들 여전히 안 잡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런 채소, 해산물, 과일, 뭐 생선 이런 기상 조건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좀 큰 물품들은 사실은 조금 뭐 이런 신선식품 지수만 봐도 11.7%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반적인 물가 지표는 분명히 잡혀가고 있다. 근데 이게 가공식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잡아낸 거고 사실 또 이제 신선식품이나 이런 것들 우리 생활의 큰 축을 차지하는 부분은 좀 안 잡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사실 물가 부분도 완전히 뭐 안심하고 볼 거냐라는 부분에 저는 조금 뭐 의문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체감 물가는 참 괴리가 크죠. 그리고 항상 뉴스에서도 그렇고 한국은행이 보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서 연준이 보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상승률이잖아요. 상승률. 네, 상승률을 근데 봐야 돼요. 이미 그리고 물가 수준은 많이 높아져 있고 거기에서 뭐 예전에 뭐 6% 7% 오르다가 2%만 올라도 더 많이 네, 오르는 뭐. 건데 네. 예, 아무래도 체감 물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환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렇죠. 같이 물가를 좀 밀어올릴 가능성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하가 들어가게 되면은 환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환율이 연쇄적으로 물가로 이어지는 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국은행이 사실은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서 그 권소영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수 상황이 또 너무 좋지 않아서 마냥 이 고금리를 또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깜빡이 이야기를 좀 할까요? 그 소수 의견은 안 나왔어요, 이번에.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앞두고 네. 금통위원 중에 한두 분이 인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소수 의견을 남기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 동결이었죠. 네, 어제 금통위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소수 네. 의견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제시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냐였는데 네. 결과는 만장일치 동결이었고 그래서 어제 금통위를 매파적이다, 긴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3개월 뒤에 그러면 금리는 어떨 거냐라고 했을 때 소수 의견은 또 나왔거든요. 근데 다음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8월에 한 번, 10월, 그렇죠. 11월에 한 번씩 있는데 8월은 당장 다음 달이어서 좀 힘들 것 같고 한 10월쯤에는 인하를 한번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9월에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무게가 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9월에 올리고 한국은 10월에 올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전망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8월 금통위 때 내릴 거였으면 7월 금통위 때 분명히 깜빡이를 켰을 거고 근데 깜빡이 안 켰으니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거 보고 그 다음 달 10월 금통위가 있으니까 그때 인하를 하겠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또 기대를 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사실 하느니 통화정책 할 때 이 깜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통화정책 방향을 바꿀 거라는 시그널을 먼저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금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금리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 주주들의 행동 그거를 유도를 하려면 자 우리의 금리 인하 조금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 너네 마음의 준비를 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중요해요. 그래야 뭔가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것이니까 뭐 그거에 따른 이제 경제 주주들의 행동이 결정이 되고 그게 이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건데 근데 사실은 지금 먼저 내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뭐 일단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안 했잖아요. 지금 한국이 3.5%고 미국이 5.25에서 5.5% 이게 그 범위로 주어져 있는데 상당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지금 2%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높은 거죠. 근데 뭐 유럽이나 뭐 이제 이 캐나다 이런 데들은 이미 인하 사이클로 진입을 했지만 이제 미국이 아직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미국을 좀 봐야 될 텐데 사실 1998년 이후에 쭉 한미 기준금리의 이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대체로 우리나라가 높았던 시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방향 전환 항상 미국이 먼저 했습니다. 미국이 내리면 뭐 시차를 두고 우리가 따라 내리고 미국이 올리면 또 시차를 두고 우리가 이제 따라 올리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았던 구간이 한 4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에는 아까 계속 이제 얘기 나오는 건데 환율. 왜냐하면 미국 달러는 사실 기축통화이고 이 금리 차이에 따라서 자금 유출입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지금 환율을 보면 저렇게 환율이 높을 만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올해 이제 수출 회복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래서 5월 경상수지 흑자만 보면 2년 8개월 만에 최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가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어제는 좀 떨어졌고 이제 간밤에 미국 그 뭐 물가지수 나오면서 조금 이제 안정이 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우리가 먼저 내리면 미국 금리보다 최대한 2.5%포인트가 낮아지는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리 매력이 더 높은 미국으로 이제 자금을 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투자 자금이 유출이 되면 달러는 더 강해질 거고 원화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환율은 더 오르는 거고 그럼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아까 이제 수입 물가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이 먼저 내리는 걸 보고 우리가 좀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로 3% 올랐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가 3.1%였으니까 이거를 밑돌았다는 걸로 이제 약간 물가는 좀 안정이 됐구나 이러면서 금리를 9월 달에 내릴 거라는 예상치가 확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보통 이제 시장에 반영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이걸 볼 때 이제 패드워치 많이 보잖아요. 미국 연방 기금금리 선물이라는 건데 어제 저녁에 봤을 때 제가 9월 인하 확률이 한 71% 정도였거든요.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이게 99.73%까지 그렇죠. 올라갔더라고요. 9월엔 반드시 내릴 것이다.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이 9월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한 10월쯤에 올리겠네. 미국 금리 올리는 거 보고 그다음에 우리 올리겠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밤사이에도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나왔습니다만 전월비로 0.1% 오히려 내렸죠.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진정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은 9월에는 반드시 내리겠다. 네. 거의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그게 또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특히 미국 물가 중에 주목할 만한 게 우리가 이제 스티키 물가라고 하잖아요. 한 번 추세적으로 결정되면 그 추세대로 가는 그 중에 하나가 주거비였는데 주거비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는데 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주거비를 보고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도 되겠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깜빡이 얘기 강예지 계속 에디터? 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그동안에는 물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는 고용에 조금 더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한 점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상원에서 보고를 한번 했는데 금리를 이제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적게 낮추면 경제 활동과 고용이 과도하게 약화할 수 있다. 또 고용 시장이 상당히 냉각됐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조금씩 깜빡이를 켜는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핸들 왼쪽에 레버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왼쪽으로 내리면 뭔가 깜빡깜빡거리는 등이 들어옵니다. 모르셨죠? 모르시지 않으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지 운전할 때 잘 안 켜시더라고요. 꼭 좀 차선 변경할 때는 그 자동차의 핵심 기능을 좀 이용을 하십사 안 켜는 말씀을 분들이 드렸습니다. 많다는 켜고 예. 들어오시는 분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깜빡이 기능이 없는 줄 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켜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죠. 네. 그래서 시장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또 안전하기도 하고 금융시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 또 국내 시장을 놓고 보면 최근에 서울 지역 집값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일부 지역은 전고점 올라가고 신고가 가는 지역의 단지들도 나타나고 있고 근데 여기서 금리가 더 내려가면 집값 상승을 또 부추기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양극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이제 강예지 그 에디터. 총재가 계속 그 금리 인하에 관한 어떤 신호를 켜면서도 한편으로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계한다고 계속해서 이제 거듭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스트레스 DSR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9월로 늦추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DSR 2단계 시행 전까지는 아직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영향을 좀 확인을 하려면 그래서 더 늦게 10월 이후로 좀 미룬다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하필 나온 이 통계가 부동산원 통계가 나왔는데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에 이 5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하는 굉장히 16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이 최대폭도 0.24%가 상승을 한 건데 일주일 사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집값 폭등기라고 했었던 이 시기에도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굉장히 높은 상승률인데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담대도 6조를 넘어가고 굉장히 뭐 집값 과열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또 보면은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 중심으로 조금 움직이면서
갈아타기 중심으로 지금 조금씩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부동산이 좀 과열이 되고 지방은 또 그렇게 살아나지는 않고 또 서울 안에서도 신축이나 조금 좋은 주거 지역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올라가고 뭐 이제 나머지 외곽이나 이런 데는 아직 온기가 좀 덜 퍼지는 뭐 이런 상태로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투자 수요가 아직은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투자 수요가 움직이려면은 집값이 오른다라는 단순한 시그널보다는 이제 규제와 관련한 뭐 움직임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사실 규제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은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우려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나가는 이 실적들로 뭐 현실화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제 투자 수요까지 움직여서 진짜로 이게 약간 그 가파른 상승세를 탈 것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그냥 어떤 실수요 중심의 이 시장으로 갈 것이냐 요거 두 개를 아마 보면서 금리에 연동해서 이제 어떤 효과를 낼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약간 사실 금리는 지금 시장 금리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실제 금리는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서 그렇죠. 저는 주택 가격을 가져가는 가장 큰 요인이 이런 뭐 수요 공급도 있지만 심리가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시장 금리는 낮아져 있고 거기다 하느니 금리를 인하할 게 너무 기정사실화 된다 그러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투기 수요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더 집값을 끌어올릴 거고 그걸 보는 실수요자들도 마음이 급해지고 그래서 급하게 또 집을 사고 이런 게 약간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이제 5년물 금리 보잖아요. 근데 네. 5년물 금리는 이미 지금 뭐 일부 은행 같은 경우는 2% 후반대 뭐에서 막 3% 밑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게 뭐 곧바로 지금 주담대 금리의 인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미 주담대 금리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미 시장에서는 좀 움직이는 뭐 그 부분들이 그렇게 생기는 것들이죠. 돈이 훨씬 더 빠릅니다. 네. 돈의 흐름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에 은행권에서 3% 아래로 나오는 상품들도 이제 생겨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은 또 앞에서 이제 백상경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중은행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 집값 중심으로 또 오르고 있고. 근데 이거를 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만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더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뭐 이게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경기가 또 냉랭해졌을 때 그때 먼저 내렸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실기 논란 그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한은에서는 2.6% 보는데 내년에는 뭐 한 2.3% 정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좋지 않을 거라는. 아직까지는 실기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를 내다보자면 좀 어떨까요? 금리 인하를 강해지겠다? 좀 빠르게 했다가 나올 부작용 저희가 많이 지금 얘기를 네. 했는데 느리게 해서 나올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금리 수준, 이제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영업자분들 대출 연체액도 늘어나고 있고 가계나 서민 같은 경우에는 고통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취업자 5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 불황인데 이 고금리 상황에서 아무래도 조금 빠른 재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작년에 200만 명을 좀 넘어서서 역대 최대라는 그런 통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그 고용 증가세가 둔화된 점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개월 연속으로 15세 이상 취업자 증가수가 10만 명 아래를 이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내수랑 직결된 고용 지표로 건설업, 자영업 이쪽이 그 상황이 되게 악화되고 있고요. 건설은 이제 폭염, 수주 악화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고 자영업은 불황 때문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정책으로 이런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 바꾸기는 좀 어렵겠지만 경기가 좀 나아지고 지금 최근에 안 좋아졌다는 기업 체감 경기도 좀 높아지고 하면은 청년층 취업자도 조금 이제 같이 되살릴 수 있는 채용을 늘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그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금리를 인하하고 그게 또 시장과 실물 경기에 반영이 되는 데는 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분석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또 앞당겨서 시장이 또 선반영을 하기는 합니다만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또 마음을 또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또 이제 다음번 금통위 또 한번 또 지켜봐야 될 테고요. 그때도 또 원탁의 기자들 때 또 점검을 해볼게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710원이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600원대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유류세 인하폭이 조금 낮춰지면서 좁혀지면서 기름값이 올랐죠. 경유는 1,544원이 전국 평균 가격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판매하는 곳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좀 내렸었고 유류세 인하폭을 조금 좁히면서 기름값이 다시 올랐죠. 그래서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 기름 공급 가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가짜 석유나 품질 부적합 기름을 파는 곳들도 또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관련된 뭐 추억담이나 기억 이런 것도 많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7008님 저렴한 곳은 특히 주말에 한참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박리담회로 파는 곳들이 또 영업이 더 잘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또 힘드실 텐데요. 김성무님은 처음으로 내돈내산 차를 구입하고 고급 휘발유를 계속 넣고 있는데요. 이 좋은 게 맞는 건지 늘 의문입니다라고. 고급 휘발유는 사실 슈퍼카 정도는 돼야 넣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옥탄가 그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건 이제 차종별로 꼭 고급 휘발유가 필요한 차종인지를 알아보시고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84님 10여 년 전 주유소에서 이곳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쓰레기 버려달라고 하거나 영수증을 바닥에 버리고 가는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참 그런 분들 간혹 계십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의 종류를 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깜빡이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7658님이 차선 변경이 아니고 차로 변경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차선이 아니라 차로. 차선이 아니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8192님은 택시 운행을 하시나 보네요. 요즘에 깜빡이 안 켜면 일반인들이 차량 내 블랙박스로 이거를 캡처해서 사이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라고. 감시하는 눈초리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그리고 생각하시는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이제 동학개미가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속된 말로 서학개미에 비유를 하는데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 테슬라였다가 잠깐 엔비디아로 바뀌었다가 다시 테슬라가 1위로 올랐더라고요. 근데 밤사이에 일어난 일부터 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밤사이에 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기업 안팎에 이제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뛰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는 예상보다 좀 덜 나쁘네 해도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2분기 전기차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1년 전보다 5% 줄었고 2분기 연속 감소해서 재고를 아예 떨려고 생산량도 줄었다. 이런 조금 다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팩트들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1년 전보다 줄었어도 1분기 직전 분기보단 많았고 네. 예상치보다는 좋았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발표 직후에 10% 정도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간밤에 8%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 중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로보택시를 원래는 8월에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2개월 뒤인 10월로 이제 발표를 미뤘다라는 그 소식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이 원래 이제 테슬라의 펀더멘탈 지금 앞서 이제 제 부정적인 팩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것들이라서 그것들이 이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내용들 하나. 그다음에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해야겠다라는 매물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투여를 했다. 예,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것 또 같습니다. 밤사이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네, 주가가 빠지기도 떨어졌어요. 그거하고 했으니까요. 함께 지금 약간 그런 현지에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 그래가지고 기술주 7개를 되게 이제 중요하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거기 완전히 집중돼 있던 투자들이 지금 로테이션이 다른 데로 되고 있다. 순환매. 어쨌든 금리에 대한 신호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빅테크주만 조금 살짝 많이 빠지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대신 소형주가 좀 올랐죠. 네. 그리고 테슬라가 원래 8월 8일에 중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이걸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미룬다고 하니까 8% 급락. 네. 8월 8일에 하기로 한 행사를 미루니까 8% 급락. 재밌지 않습니까? 888 이거 준비했는데 제가. 농담이고요. 리액션이 너무 약했나요? 맞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 CEO가 그 트위터, 그러니까 X죠. 지금은 그 이름이 X에다가 최근에 글을 올린 게 화제가 됐습니다. 테슬라 그 트레이드 마크를 태극기랑 이렇게 합성을 한 그 그림까지 올리면서 한국 사람들 딱 지칭을 하면서 스마트 피플이라고 올렸어요. 그 테슬라 관련 소식 전하는 X 계정,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합성 이미지 올리면서 테슬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뭐 많이 보유한 주식이라는 글을 올리니까 거기다 이제 스마트 피플이라는 댓글 남긴 건데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많이 산 건 똑똑한 행동이다. 그렇죠. 그냥 뭐 머스크 입장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가장 최근 수치가 9월 9일 기준인데 국내 서학개미 보관 금액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가 156억 달러 정도로 1위고요. 한화로 따지면 21조 원 정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엔비디아고 애플, MS 뭐 이런 순서인데 6월 중순에 이제 엔비디아가 잠깐 1위로 올라섰다가 이제 7월 1일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2일부터 이제 테슬라가 다시 1위를 탈환을 했죠. 근데 테슬라는 그냥 뭐 이 태극기에 이제 합성한 그 이미지에 대한 별명도 있더라고요. 태슬기 뭐 이렇게 가지고 태극기 태극나 뭐 이런 식으로 별명도 붙여서 근데 살짝 이제 남의 나라 국기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게 저는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했는데 어쨌든 글로벌리 화제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이 테슬라 사랑은 화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좀 이상한 게 예. 이게 테슬라 어쨌든 회장이 해외에서 주주가 이제 대거 들어와서 주식을 엄청 사준 거잖아요. 한국이라는 그 해외 나라에서 온 건데 그럼 감사하다고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장사 총수가 주주들한테 이런 말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좀 약간 건방지다. 약간 네. 사고방식이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가 똑똑하네. 그게 이제 일론 잘 머스크 하고 스타일.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거의. 약간. 일론 머스크 스타일입니다. 그게. 근데 엔비디아를 또 많이 사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서학개미들은. 역시 또 이제 빅테크 원체 주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유 자산의 금액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뭐 사실 뭐 해외 투자해서 보유 자산 많이 그 높아지고 또 배당도 받아오고 하면 또 좋은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테슬라 주가를 놓고는 항상 의견들이 충돌이 됩니다. 과거에 많이 오를 때도 그랬고 떨어질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야기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밈 주식이란 말까지 좀 나오던데 그 뭐 빌그로스 같은 사람들은 이 지금 주가가 이 펀더멘털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행 따라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온라인에서 약간 입소문 타면 막 이제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오르고 그래서 변동성이 확 커지는 그런 밈 주식의 하나다라는 얘기까지 하던데 요즘 우리 뭐 게임스톱 같은 게 대표적인 밈 주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 인도량이 예상보다 덜 줄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 막 40%까지 급등하는 게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분석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밈 주식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쇼커버링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건데 공매도를 했다가 그렇죠. 황급히 되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 가치보다, 그러니까 실제 펀더멘탈보다 주가가 너무 높으니 이제 이거를 꼭 공매도 해서 이제 숏포지션을 잡았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급하게 시장에 사서 갚는 이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더 오르고 이런 것들이 약간 밈 주식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 같은데 사실 뭐 한때 미국 증시의 주도주였고 뭐 캐시우드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테슬라 신봉자기도 하고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 펀드에서는 여전히 테슬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테슬라의 뭐 인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이제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들도 좀 생겨났고 네. 뭐 목표 주가 한 $300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거 그러니까 한 몇 달 전에 비해서는 테슬라에 대한 시각 자체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테슬라 주가는 자동차 회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테슬라가 뭐 이제 시가총액으로 자동차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를 했다 이랬을 때는 그냥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보고 여기 베팅하는 세력이 좀 있었다면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원래 테슬라 모터였다가 모터를 뺐잖아요. 그것도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우린 자동차만 하는 그러니까 전기차만 하는 업체는 아니야. 여러 가지 영역의 사업을 할 거야라는 이제 시그널이었는데 사실 그 인도량 수치 나왔던 날 또 하나 수치가 나왔던 게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실적도 같이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2분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 제품 판매 실적이 9.4 기가와트 시 를 판매를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157% 증가한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ESS라는 거는 배터리인데 뭐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걸로 만든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ESG하고도 맞고 이게 사실 뭐 약간 이제 확산하는 분위기긴 한데 머스크가 이제 올 초에 ESS 사업이 전기차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기차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이제 뭐 로봇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유주행 그러니까 이건 사실 AI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봇 택시까지 더해져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다시 조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전망이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테슬라가 달라진 거는 없는데 원래 다 하던 거고 미래 비전으로 다 밝혀놨던 건데 안 좋을 때는 전기차 생산량을 보고 이제 속된 말로 주가를 이제 막 밀려 내리게 만들고 근데 또 좋을 때는 또 그 미래 비전을 또 같이 보는 거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서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을 여기를 전기차 회사로 취급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 근데 이게 훈풍이 그래도 최근에 뭐 한 $10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테슬라 주가가 $200대 중반까지 크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훈풍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까지 좀 이어지는가?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이어지는가? 근데 그거는 좀 아직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닌가 보네요. 그 중학개미라고도 하는데요. 좀 말씀을 뭐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그 조금 좋은 뭐 선방을 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차값을 할인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인도량을 조금 어쨌든 방어를 하고 그 반면에 이제 이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약간 힘싣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가능성으로 좀 올라간 건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2차 전지의 약간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좀 사실 어려울 뿐더러 그 2차 전지 시장을 약간 좀 누르고 있는 뭐 근본적인 뭐 문제들은 잘 해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 2차 전지 주까지 뭐 훈풍이 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 좋게 보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보면 2차 전지 주의 주가들을 쭉 가늠해 볼 수 있는 ETF들이 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테슬라를 포함한 ETF는 수익성이 좀 올라가는데 테슬라 비중이 높을수록 높아지는데 테슬라만 빠지면은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은 부진한 뭐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 업황 개선이 좀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지고 훈풍이 부네 그러면 2차 전지주 이건 약간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그렇죠. 좀 의견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전기차나 ESS 부문이 또 얼마나 잘 되는가를 또 봐야 되고 또 앞에서도 우리가 금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자동차 판매는 금리가 또 절대적이기도 하잖아요. 할부 금리가 또 연동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또 봐야죠. 그 서학개미 이야기를 했는데 중학개미들은 이제 비아디라고 하는 중국의 자동차 업체죠. BYD. 여기를 또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좀 어떻게 스토리가 다른가요? 어떤 전망으로 BYD를 또 많이 사는 걸까요? 주식을? 일단은 강예진부터?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를 키우려고 보조금을 주고 그 이구 환신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노후차를 이제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만 위안을 지급하는 뭐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 국산차 사야 된다 하는 어떤 애국 소비 이런 마인드들도 이제 잡히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중국을 두고 외국 완성차 회사의 무덤이 됐다 이런 표현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도 충칭에 있는 자사 공장을 현지 업체에다 매각을 하고 다른 외국 제조사들
자회사들도 중국 시장을 이제 점차 축소를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혹은 아예 그냥 중국 회사인 것처럼 현지화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쉬운 시장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1위였던 테슬라의 중국 내 점유율도 비아디랑 지리자동차에 밀려서 지금은 3위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또 우리는 이제 2차 전지 이제 관련주도 이야기하면서 캐즘이라는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근데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다가 또 성장세가 멈칫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났는데 그래도 여기는 조금 더 성장할 여지가 있고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이런 판단들이 깔려 있는 거겠죠? 비아디도 해외 진출도 있고. 정책이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많이 둔화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캐즘을 얘기할 때 캐즘을 벗어나기 위한 이제 제반 조건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충전 인프라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캐즘에서 언제 벗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캐즘에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는 확신은 아닌데 어쨌든 전기차로 가야 되고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의 시대가 이제 내연기관 차량의 시대가 종식될 거긴 한데 캐즘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빠져나올 것이냐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중국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고 있고 이러니까 유일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좀 성장하고 있고 그 중국에서도 이런 이제 자국 전기차 회사에 대한 지원책이 이제 막강하니까 한동안은 중국 차량 전기차 업체들이 좀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우호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캐즘도 또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또 시중 금리도 내려가고 있어서 자동차 업계는 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가도 또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볼 주제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앞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고요.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재 에디터,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셜록 홈즈, 소년 김정일, 코난, 공통점을 떠올리실 수 있겠죠. 바로 탐정입니다. 탐정. 저도 어릴 적에 셜록 홈즈 책 참 재밌게 봤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자격증을 가진 탐정이 10,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 아주 흥미로운 직업으로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탐정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현재는 이제 탐정업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이전까지는 신용정보법 제40조 5항에 의해서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사설 탐정업을 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좀 분류가 됐었고, 그래서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흥신소나 아니면 뭐 해결사, 민간조사사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면서 불법과 합법 사이를 좀 오갔는데 이게 2020년 8월 5일에 탐정업이 합법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뭐 음지에서 양지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2020년부터 합법이 됐다. 탐정이. 네. 이제 명탐정 코난, 셜록 홈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사람들이 탐정을 가장 많이 찾는 이유는 뭘까요? 많이 의뢰하는 사건. 예측을 좀 하실 텐데 불륜 의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저는 예상 외인데. 보통 이제 한 10건 중에 뭐 절반 이상이 되는 6, 7건 정도가 불륜 관련된 의뢰라고 하고요. 절반 이상이 불륜. 그렇죠. 뭐 나머지는 이제 기업과 관련된 의뢰도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기업 간 M&A를 할 때 보통 이제 내부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탐정에게 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기업이 국내에 이제 진출을 모색하고 있을 때 국내 파트너사에 대한 조사도 간간히 의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업의 평판 조사라든지 그렇죠. 뭐 숨겨진 부실이 없나 뭐 이런 것도 또 알아볼 필요도 그렇죠. 있겠고. 근데 가장 많은 사건은 절반 이상이 불륜. 불륜. 네. 이거 이제 뭐 하나 잡아달라는 거겠죠. 근데 진짜 돈을 많이 주더라도 탐정들이 이런 거는 수임하지 않는다. 이런 사건은 취급하지 않는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뭐 그 돈이 얽혀 있는 채무 관계 관련된 사건이나 네. 아니면 사람을 찾아달라는 건 안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걸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합법적으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데 예전에 그 주민센터 직원이나 아니면 배달 플랫폼에 이제 그 개인 정보들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과 결탁을 해서 불법으로 사람을 찾는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건들은 안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인 관계 뒷조사, 뭐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좀 찾아달라 아니면 조사를 좀 해달라 요런 의뢰도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요런 걸 꼭 맡으면 꼭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들도 좀 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약간 불법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은 그냥 애초에 안 맞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추심이 필요한 분들은 합법적인 추심 업체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건을 맡기로 했으면 이 탐정들은 그럼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합니까? 우선 그 의뢰인 상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네. 먼저고요. 이렇게 파악한 뒤에는 어떻게 조사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사전 답사를 하는데 저랑 이제 만났을 때도 뭐 강릉 그리고 경기도 심지어 이제 해외 출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뭘 잡으려고요? 불륜을 잡으려고 해외 출장, 동남아 출장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의뢰인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할 때는 뭐 다들 예측은 하시겠지만 들키지 않게 보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였고요. 불륜 사건을 예로 들자면 의뢰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미행을 하면서 뭐 증거를 수집하는데 네. 이때 보통 불륜 사건일 경우에는 숙박업소에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때는 반복성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3회에서 5회 정도 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인 걸로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야, 증거를 이제 켜켜이 모아간다. 근데 이게 참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도 있겠고요. 남 뒤따라다니다가 이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또 넘어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제약이 좀 많았었는데 네. 그래서 불법을 뭐 오가는 업체들도 간혹 있다고는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공기관을 통해 제3자의 인적사항을 찾아내는 것은 불법이고 그리고 이제 의뢰인들이 배우자의 차나 뭐 소지품에 그 위치 추적기 GPS를 좀 달아달라고 하는 네네네. 요청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불법이죠. 이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뭐 어디 달아라 요 정도만 가이드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이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나중에 증거 능력이 또 없을 수 있으니까 오, 잘하시네요. 예, 이런 거는 주의해야죠, 서로가. 또 이제 탐정분들이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다가 자격을 또 상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보통 탐정들이 어떻게 프리랜서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어떻게 큰 회사가 있습니까? 소속사가? 회사가 있는데 신입의 경우에는 이제 좀 배워야 되니까 이 기존에 있는 탐정 사무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습 기간을 거쳐서 경력을 쌓는 방식이었는데 요즘 그 탐정 직군이 이슈다 보니까 채용 공고를 올리면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오, 그 그래요? 가운데에서는 뭐 이분 말로는 국정원 출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변호사 라이선스가 있는 지원자들도 꽤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많이 몰리는 이유를 좀 봤더니 예. 수입이 좀 컸습니다. 그래요? 예.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이제 탐정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보통 이제 처음 들어가면 연봉이 한 3-4천 정도 이제 책정이 되는데 네. 이제 수습 기간을 거쳐서 도제식 교육을 좀 받고 나서는 이제 혼자서 의뢰인을 만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요 정도가 되면 한 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성과에 그렇죠. 따라서 확실히 갈리겠네요. 혹시 탐정되려면 이게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됩니까? 아직 탐정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고요. 예. 민간 자격증은 있는데 민간 이게, 자격증. 이게 필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뭐 이제 탐정 관련 아카데미나 뭐 대학에서 관련 학과 신설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좀 있어서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한규봉님이 경찰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은희님이 가제트도 탐정이라고. 가제트도 탐정이었군요. 가제트, 예. 나와라 가제트 8. 야, 어릴 적에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탐정을 소재로 한 영화나 만화가 정말 많았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또 관심도 갖고 있다라는 거고. 혹시 탐정이라는 직업을 갖는데 유리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가제트처럼 팔이 안 나오더라도. 그렇죠. 팔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일단 체력을 좀 기르는 게 중요해 보였고요. 일의 시간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한번 시작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일을 시작해서 뭐 밤을 넘기더라도 지속해서 좀 지속해서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과 집념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아하. 이 탐정이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무 시간이 일정치 않다라는 단점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 탐정들 차에는 한 1000ml 이상 되는 우유팩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많이 먹는 그 빈 우유팩을 늘 몇 개 갖다 둔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화장실을 제때 못 가서 그 우유팩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하고요.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점이자 뭐 직업병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불륜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굉장히 겁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도 굉장히 그 외모가 뛰어난 분이었는데 이분도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라고 대묻더라고요. 불륜 사건을 너무 많이 봐서. 맞습니다.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참 혹시나 탐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탐정 사무소를 알아볼 때 좀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선 주세요. 네, 말씀드릴게요. 탐정 사무소에 의뢰를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 이 계약서 상에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는 업체인지를 체크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유무를 파악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업체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을 하는데 업종이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으로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비용이 싼 곳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네. 이유는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조사를 시작한 뒤에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항목으로 추가 비용을 좀 많이 부풀려서 이렇게 좀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평판도 체크를 해봐야 되네요. 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06님이 팩트 체크 하나 해주셨습니다. 가제트는 탐정이 아니라 형사라고. 가제트 형사. 이거 중요한 거 들을 뻔했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